자,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 사람들에 대한 영상이나 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경각심 같은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마도 이대로 가면 나르시시스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르시시스트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이 부족해진 거죠. 웬만한 사람은 이제 안 걸려드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먹잇감을 찾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물은 먹잇감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바로 에코이스트라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코이스트란 에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노래방 마이크에 에코 넣는다고 할 때 그 에코가 맞습니다. 메아리라는 뜻이죠. 에코 그리고 나르키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에코는 남이 한 말을 따라하는 저주를 받은 요정이었어요. 근데 에코가 엄청나게 잘생긴 미소년 나르키소스에게 첫눈에 반해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르키소스한테 너 따위와 함께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심한 말을 듣게 되는데 에코는 저주 때문에 이 말까지 따라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지독한 모멸감과 수치를 느끼고 동굴에 숨어버려요. 근데 에코에게 잔인하게 굴었던 나르키소스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사랑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나르키소스에게는 딱 어울리는 형벌이죠.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 물속에 자신을 붙잡으려 애태우다 심신이 지쳐 죽어요. 그렇게 죽고 난 자리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 이름을 나르키소스 수선화라고 지은 겁니다. 대략 이런 스토리인데 근데 여기서 에코는 마지막까지 나르키소스 주변을 맴돌며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 한탄할 때 내는 소리를 따라합니다. 그렇게까지 자기한테 잔인하게 대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죽을 때 가슴을 치며 슬퍼한 게 에코라는 겁니다. 에코이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에코이스트란 말은 하버드 임상심리학자인 크레이그 멜킨이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멜킨 박사의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에는 주목받기 싫어한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부터 비난한다, 경쟁을 싫어한다, 사람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 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남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남 탓이고요. 근데 에코이스트는 반대예요. 항상 본인보다 타인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뭔가 딱 맞물리는 게 있어요. 볼트너트가 서로 맞물리듯이 뭐 당연히 그렇겠죠. 나르시시스트는 남들 병풍으로 세워놓고 센터 자리 차지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분통이 터지는 사람입니다. 반면 에코이스트는 센터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차라리 병풍 노릇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르시시스트 입장에서 에코이스트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표준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내 앞에선 얘처럼 병풍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그건 싫다고 하지를 않나. 심지어 감히 센터 자리를 탐내는 놈도 있다니까. 참나 어이가 없어서. 대략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병풍이 편하다는 에코이스트야말로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괘씸하거나 한심한 사람들이고요. 나르시시스트 시각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나르시시스트는 에코이스트가 해주는 배려나 양보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난 니들보다 잘났으니까.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기본 정신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코이스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래도 너는 뭘 좀 아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너보다 잘났단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코이스트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르시시스트가 자기보다 잘났다는 생각. 사실 에코이스트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좀 불편한 거죠. 경쟁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서열을 매기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에코이스트가 주목받기 싫은 이유도 내가 남보다 못났어 라기보다는 굳이 남들을 이겨가면서까지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제일 잘났죠? 이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좀 유치하다고 느끼는 거죠. 혹자는 에코이스트가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라고 하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인가?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예민한 편이어서 남들이 잘 못 보는 걸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뭐뭐인 것 같아요, 뭐뭐일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서 경상도 말로 사람이 좀 티미해 보이곤 하는데요. 근데 이들이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잘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잘 모르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오해받기가 쉬워요.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에코이스트는 자기의 진짜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신화에서 에코는 자연과 순수를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총애를 받던 아름다운 요정이었으며 말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건 에코가 밝고 순수하면서도 호기심이 강하고 유능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신 헤라의 저주를 받아 남이 한 말을 따라하는 것 외에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헤라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아내죠. 근데 이 제우스가 어마어마한 바람둥이여서 헤라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요정이랑 바람 피우고 있나 하면서 돌아다니다 에코를 만납니다. 근데 에코가 하는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푹 빠져 듣는 바람에 다른 요정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헤라는 화가 나서 에코한테 저주를 내리게 된 겁니다. 네가 하는 말 때문에 일을 다 그르쳤다는 거죠. 누구는 에코가 다른 요정들을 위해 일부러 그랬다고 하고, 또 누구는 에코가 헤라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에코는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을 받게 된 진짜 원인은 제우스가 바람피우고 헤라가 질투하고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에코 자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이스트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에코이스트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자기 탓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착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유능해서 그런 것이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이스트 중에는 의외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나는 컴퓨터를 잘 고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컴퓨터가 고장나면 나한테 부탁을 해요. 이게 일상화가 되는 겁니다. 나중엔 사무실에 다른 직원이 컴퓨터 문제로 일 처리를 못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 지면 에이스가 욕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가 3골 넣으면 이겼는데 1골밖에 못 넣어서 졌잖아.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게 남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왜 에코이스트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남들에 비해 더 많은 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복잡한 문제에 얽히게 되고 그걸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곤 해요. 에코이스트가 기억해야 할 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일에 이상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잘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럼 보고도 모른 척 해야 하나요? 무책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입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까 에코이스트 특징 이야기할 때 사람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일이 자기 일 같은 겁니다. 근데요, 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이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일방적인 관계가 됩니다. 한쪽은 빼앗고 다른 한쪽은 빼앗기는 거죠. 이게 끝도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죽어야 대부분은 에코이스트가 죽겠죠. 죽어야 끝나는 관계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타인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챙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남들이 다 포기한 인간, 다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간한테 왜 흥미를 느낍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떠맡고 싶어 하지 않는 골치 아픈 일에 책임감을 느끼는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혼자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하고요. 아무리 진심으로 대하고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해요.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도 말고요. 더 이상 남 생각 좀 그만하고 나를 생각하세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거고요. 나의 진심과 선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됩니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해요. 그래야 그게 다시 돌아와 비워진 마음이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거고요. 남 생각만 하다 메아리로 남게 된 에코의 슬픈 운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자기애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자기애는 꼭 필요한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아이나 청소년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나 소설을 성장 영화, 성장 소설이라고 하죠. 최근에 나온 영화로는 인사이드 아웃 2가 있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이런 것도
이것도 일종의 성장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영화나 소설을 볼 때 느껴지는 감동이 자기애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한 인간이 성장한다는 게 그런 거죠. 나라는 존재가 겪는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더 나은 나로 바뀌는 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성장하는 게 감동적인 경험이 되는 걸까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성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픔 같은 게 있어요. 이별도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는 환경과 충돌하면서 발달한다. 그래서 사람이 고생을 좀 하면 어른스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성장하는 거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근육이 커지는 원리가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어깨나 아령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팔 근육, 가슴 근육에 조금씩 상처가 나고 그게 아물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라고 하죠. 정신적인 성장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상처가 생기고 치료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이게 자기애와 관련이 있냐면요. 그 상처라는 게 주로 자기애가 받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애에 대해서 최초로 구체적인 심리학적 설명을 제시한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프로이트인데요. 프로이트는 누구나 어린 시절에 자기의 상태를 경험한다고 했어요. 애가 울면 엄마가 젖을 물리거나 잠을 재우거나 이러면서 달래주잖아요. 똥 싸고 칭얼대면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표현만 하면 곧 편안하게 바뀌니까 세상이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게다가 눈앞에 보이는 엄마나 아빠가 나를 보면서 웃고 좋아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나를 좋아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애가 보는 세상은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세상은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한테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프로이트 이 양반은 유물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사람이 좀 냉정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유아의 자기애란 그저 생물학적인 관찰과 해석에서 나왔다고 봐야죠. 근데 프로이트를 이어 정신분석학을 연구했던 사람 중에 코허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프로이트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자기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랄까 좀 인간적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프로이트보다는 따뜻한 시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공감의 역할을 아주 강조했거든요. 부모가 아이와 공감만 잘해줘도 애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허시 말하는 자기애는 기본적으로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아이는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 덕분에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아이는 개념적 분화 능력이 발달하지 않는 상태라서 자기상과 부모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엄마와 자신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구분은 성인처럼 뚜렷하지는 않아요. 일종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심리 구조가 엄마와 나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그냥 따로 떨어져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라는 정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기 단계에서 자기상과 부모상이 정신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때 자기상이라는 건 거대한 자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런 자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상은 그 자기를 완벽하게 보살피고 필요한 건 무엇이든 채워주는 전능한 이상적인 부모상이라는 거죠. 꼬마이들은 깔깔대고 웃고 뛰어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엄마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못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모든 아이들이 이 시기를 거친다는 겁니다. 나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고 엄마 아빠는 못하는 게 없는 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과대자기 그리고 이상화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현실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도 여전히 이런 게 있고요. 사실은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게 끝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초의 이상화 대상은 부모였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그 대상이 친구, 연인, 스승 이렇게 계속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 2에서도 주인공이 선배를 엄청 동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나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죠. 친구나 선배 중에 어떤 누구가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쟤 진짜 멋있다. 언니 정말 최고예요. 내 세월이 좀 지나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래봐야 중학생, 그래봐야 고등학생인데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땐 확실히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뭔가 신비스러울 정도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이상화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소설 데미안에서
영화에서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바라보는 것처럼 특정 인물을 실제보다 더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누군가를 이상화하는 시각이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대단하게 보여도 좀 더 알고 나면 그냥 사람이구나, 나처럼 방구도 끼고 드림도 하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실화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화되는 게 하나 더 있죠.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현실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어른으로 성장해버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여전히 거대한 자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고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아상이 아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근데 겉모습은 어른이에요. 그뿐 아니라 지적으로도 어른입니다. 아주 똑똑할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다 성숙한 사람은 아닌 거죠. 오히려 이런 사람이 다른 능력이 뛰어나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크게 두 종류의 미성숙한 상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광신도가 서로에게 끌리는 겁니다. 교주는 과대 자기 상태이고 광신도는 대상을 이상화하는 상태거든요. 둘 다 어린아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교주는 그냥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자기애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애를 갖는 이유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즉각적으로 나를 달래주고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안도감과 편안함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켜준다는 그 느낌,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게 되고 그 경험 자체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근원이에요. 문제는 이걸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부딪히는 차가운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데 이걸 파편화된 자기라고 합니다. 내가 둘로 혹은 그 이상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 자신의 일부만 사랑하고 다른 부분은 미워하면서 타인에게 투사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합된 자기가 되어야 해요.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걸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도 나 자신으로 감싸 안는 게 필요해요. 내가 설사 부족해도 괜찮아.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안아주고 내가 설사 실패해도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넌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 시절 그런 엄마 아빠가 있었던 사람은 비교적 행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그 엄마 아빠도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이상적인 엄마 아빠도 결국 부족하고 가끔씩 실패하는 나와 같은 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볼 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안아주는 그런 사람,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 때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났든 못났든 타인의 그 어떤 모습에서도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